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20억 명이 오늘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인류가 필요한 담수의 40%가 공급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구 표면의 97%는 바닷물로 가득 차 있죠. 눈앞에 물이 넘실 때는데 마실 수가 없다는 잔인한 역설입니다. 바로 그 모순을 깨부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물로 바꾸는 햇수 담수화. 지금 그 기술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배 한 척이 바다 위를 이동하며 물을 만들어내는 시대. 한국이 어떻게 그 판을 장악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해안가를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철제속 같은 장치에서 바닷물을 펄펄 끓이고 그 수증기를 모아 식수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담수화 방식인 증발식 MSF 공법이었거든요. 원리 자체는 단순했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는 거였죠. 그나마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가 넘쳐났으니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비효율이어도 그냥 펑펑 태우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가가 출렁이고 탄소 규제가 강해지고 더 이상 에너지를 물 쓰듯 쓸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역삼투압 RO 방식입니다.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끓이는 게 아니라 압력으로 미는 거거든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초정밀 필터에 바닷물을 강하게 밀어 넣으면 소금, 이온은 걸러지고 깨끗한 물만 반대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증발식 대비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현재 전 세계 담수화 시장의 70%가 이 역삼투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동뿐 아니라 호주, 스페인, 싱가포르까지 이 기술 없이는 도시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필터 하나에 담긴 과학이 석유 한 방울도 태우지 않고 사막 한복판에 물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끓이던 시대에서 밀어내는 시대로 기술 하나가 인류가 물을 다루는 방식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 혁명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는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1978년 한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화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78년 한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화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설계도 없고 핵심 기술도 없고 그냥 외국 회사가 시키는 대로 부품 갖다 나르는 납품업체에 불과했거든요. 현장에서 땀 흘리던 엔지니어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플랜트가 돌아가는데 그 핵심 설계 도면은 전부 서양 회사 손에 있었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고장나도 직접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외국 기술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그 굴욕이 오히려 불씨가 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들겠다는 집념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였거든요.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정부는 해수 담수화를 10대 핵심 미래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산화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2005년 드디어 세상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제다에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 수주에 성공한 겁니다. 부품 나르던 나라가 세계 최대 프로젝트를 따낸 거죠. 이 소식에 중동 발주처들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2014년에는 마침내 국내 최초 산업용 플랜트가 완공되며 기술 자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시스템 통합사로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한국이 담수화 시장에서 걸어온 길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끈질긴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땡볕 아래서 거대한 철제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하고 있습니다. 먼지 날리고 기온은 50도에 육박하고 정밀 작업을 하기엔 최악의 환경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꼬박 2년을 버텨야 플랜트 하나가 완성됩니다. 발주처도 미칠 노릇이고 시공사도 죽을 맛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비효율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저 땅에서 조립해야 하나? 한국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통째로 가져가면 안 되나? 바로 이 발상의 전환이 창원에서 탄생한 원모듈 공법입니다. 말 그대로 플랜트 전체 설비를 단일 모듈로 제작한 뒤
대형 선박에 실어 현지로 통째로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실용화한 나라가 없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기존에 2년씩 걸리던 현장 공사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뚝 떨어졌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선 무려 1년 반을 벌어가는 셈이죠. 게다가 공장에서 만드니까 품질 자체가 달랐습니다. 습도, 온도, 분진까지 통제된 환경에서 정밀하게 제작된 설비는 사막 현장에서 급조된 것과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납기는 빠르고 품질은 올라가고 비용은 내려갔습니다. 발주처가 안 살 이유가 없었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킨 원모듈 공법 덕분에 한국은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사실상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나온 발상 하나가 글로벌 담수화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방식이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성공한 기술에도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아무리 잘 만든 육상 고정식 플랜트라도 절대 넘지 못하는 벽이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돈입니다. 대규모 육상 플랜트 하나를 짓는데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3년에서 5년의 건설 기간까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죠. 당장 가뭄에 신음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사치입니다. 국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라면 더더욱 엄두도 못 낼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담수화 과정에서 나오는 고농도 염수는 고스란히 연안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해양 생태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죠. 각국 환경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이 문제가 플랜트 허가 자체를 막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 리스크입니다. 고정된 시설은 공격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중동처럼 분쟁이 잦은 지역에서 물 공급 시설이 미사일 한 방에 초토화된다면 그건 단순한 인프라 피해가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예멘과 리비아 같은 분쟁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의 한계입니다. 기후 변화로 물 부족 지역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이 극심한 곳이 내년엔 멀쩡해지고 멀쩡했던 곳이 갑자기 물 부족에 빠지기도 하죠. 수조 원짜리 고정시설로는 절대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한계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정하지 말자. 움직이게 하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동식 담수화 선박이라는 개념이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나라의 배 한 척이 항구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닻을 내리고 이틀 뒤 그 배에서 하루 수만 톤의 깨끗한 물이 파이프를 타고 도시 곳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대규모 공사도 없고 넓은 부지도 없고 허가받는데 수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이동식 담수화 선박이 만들어낼 세상입니다. 가뭄이 심한 지역으로 배를 이동시켜 물을 공급하고 상황이 해소되면 다른 수요처를 찾아 바다 위를 다시 떠납니다. 육상 플랜트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기동성이죠. 환경 문제도 달라집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염수를 방류하면 넓은 바다에 자연 희석되기 때문에 연안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육상 방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시설 자체가 자리를 피해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분쟁 지역 국가들이 이 모델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 구조도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수조 원을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아도 됩니다.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구독형 서비스, 와즈 모델이 가능해지거든요. 초기 자본이 없는 나라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열립니다. 이제 물은 땅에 묶여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된 거죠. 과거엔 돈이 없으면 물도 없었습니다. 이동식 담수화 선박은 그 불평등한 공식을 정면으로 깨버립니다.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이 흘러가는, 당연하지만 지금껏 불가능했던 새 이동식 담수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할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이 배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동식 담수화 선박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고도의 담수화 화학 공정과 극한 환경을 견디는 해양 플랫폼 기술을 한 몸에 담아낸 복합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손에 꼽힙니다. 일본을 볼까요? 역삼투압 필터 소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형 해양 플랜트를 통째로 건조하는 능력은 한국에 크게 뒤처집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선박 생산량은 세계 1위지만 고압 정밀 공정에 필요한 제어 기술과 품질 신뢰도는 아직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가격이 싸도 발주처들이 중국산 담수화 선박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담수 처리 공정 기술과 FLNG처럼 바다 위에서 복잡한 화학 공정을 운영하는 초대형 부유식 설비 건조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9m 이상의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정밀한 공정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 통합 능력, 이게 바로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이 걸려도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한국의 핵심 자산입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두 기술을 따로따로 세계 정상급으로 키워온 뒤 하나로 합쳐버린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단순 제조업에서 안보와 인프라를 아우르는 전략 산업으로의 전환, 한국 조선업의 다음 챕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한국조선 빅3의 합산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 무려 44.9%가 급증한 수치죠.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도 한국만은 오히려 8%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침체기를 역성장으로 버텨온 다른 나라들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시장 선택에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장악한 저가 범용 선박 시장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대신 에너지와 물 안보에 직결된 특수선 시장에만 집중했죠. LNG 운반선 시장에서만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고, 이 기술적 DNA가 자연스럽게 담수화 선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 수 없는 배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성과는 최근 몇 년의 호황덕이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아온 결과가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경쟁국들이 따라오려면 공장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공장을 채울 엔지니어와 노하우를 키우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 한국은 또 한 발 앞서 달아나고 있고요. 한국이 가진 기술 장벽은 단순한 가격 우위가 아닙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진입 장벽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한국 조선사들은 이제 단순 제조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물 인프라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책임지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보여주는 이 슈퍼사이클,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입니다. 담수화 공정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두세 배로 농축된 고농도 염수입니다. 기존 방식은 이걸 그냥 바다에 버렸습니다. 골치 아픈 폐기물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한국 연구진은 그 시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버리는 염수 안에 엄청난 자원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탄산칼슘은 시멘트 원료로, 마그네슘은 전기차 배터리와 항공 부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핵심인 히토류까지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배 한 척이 바다 위에서 물을 만드는 동시에 배터리 소재와 건축 자재까지 뽑아낸다면 이건 이미 단순한 담수화 선박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자원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이 완성되면 환경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버려지던 염수가 자원으로 바뀌면 방류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가치까지 만들어내는 일석이조 구조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는 시대에 이런 순환 경제 모델은 환경 친화성을 넘어 사업 경쟁력 그 자체가 됩니다. 요소수 대란처럼 핵심 자원 하나가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멈추는 세상에서 바닷물에서 산업 소재를 직접 뽑아내는 기술은 곧 국가자원 안보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바닷물 하나로 식수를 만들고 그 부산물로 배터리 소재와 건축, 원료까지 확보하는 기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버리는 것이 없는 공정, 이게 바로 한국이 그리는 다음 세대 담수화의 청사진입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역삼투압 혼자였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증발식과 역삼투압을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두 방식을 조합하면 필터 수명이 늘어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전체 운영비가 낮아집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회수 장치를 결합하면 탄소 배출 규제도 통과할 수 있는 친환경 담수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바닷물은 하루에도 수십 번 상태가 변합니다. 염도가 달라지고 수온이 바뀌고 파도의 세기도 제각각이죠. 예전엔 경험 많은 엔지니어가 그걸 직접 보고 설정값을 손으로 일일이 바꿔야 했습니다. 지금은 AI가 실시간으로 바닷물 상태를 감지하고 최적의 압력과 에너지 투입량을 스스로 조정합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24시간 쉬지도 않고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도체와 AI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조선업에서도 세계 최고인 나라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갈고 닦은 정밀 제어 기술이 현대중공업의 선박 위에서 작동하는 세상이 지금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율가동 스마트 물 공장이라는 개념이 공상이 아니라 현실 로드맵이 된 겁니다. 경쟁국들이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동안 한국은 그 배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기술 격차는 따라잡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이 가진 이 시너지는 경쟁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연결해 봅시다. 한국 조선소가 담수화 선박을 한 척 더 수주하면 창원과 거제의 부품, 협력사 수백 곳의 공장이 일제히 돌아갑니다. 그 공장 직원들의 월급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들어가죠. 조선업 호황은 수천 개의 중소기자재 기업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통째로 살립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산업에 숨겨진 혈맥과 같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영향력은 더 넓어집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동식 담수화 선박이 보급되면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식량 생산 안정으로 이어지고 전 세계 식량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밀가루, 식용유 가격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국제 분쟁이 줄어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고 그건 곧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으로도 이어집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제 단순 제조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한국 조선사의 수주 공시와 중동 운영 실적을 단순한 조선 경기 지표가 아니라 글로벌 물 안보와 에너지 시장의 선행 지표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이 지구 반대편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돌고 돌아 우리 식탁의 물가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가 촘촘히 연결된 시대, 조선소에서 내린 결정이 우리 삶에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겁니다. 유조선이 석유 시대를 상징했다면 담수화 선박은 물의 시대를 상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겁니다. 중국의 추격과 인력 부족이라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국은 기술 고도화와 AI 융합으로 그 격차를 오히려 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 인류의 생존 인프라를 건설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수주 공시와 중동 운영 실적 같은 지표를 꾸준히 주시한다면 글로벌 패권의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바다에서 찾아낸 해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인류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